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제는 보이지도 않던 것이 오늘은 줄을 서게 만듭니다.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정보가 퍼지고 나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죠. 그러다 내일이면 또 다른 이름으로 갈아타버리는 유행. 얼마 전까지는 두바이 초콜릿이 그렇더니 이제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난립니다. 이 유행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대만 카스테라와 벌집 아이스크림, 탕후루 열풍을 굳이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유행은 끝없이 탄생하고요. 그 유행의 수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소비의 결정도 더 빨라지고 실증도 금세 올라옵니다. 요즘의 수요는 더 이상 필요해서 시작되질 않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불안으로 폭발하며 과도한 기대치로 절정을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고요.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까지 나타나면 유행의 열기는 어느 순간 찬물을 끼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망해가던 카페의 사장님이 두바이 쫀득 쿠키 두 쫑쿠 덕분에 돈 좀 벌고 있다는 말, 그래 그렇게라도 내수가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남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희님 벌써 수요일이라고요. 예. 임성택님 아직까지 청취율 조사 전화가 안 오네요. 뭐 기다린다고 오겠습니까? 확률이 좀 낮기는 하죠. 항상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된 화폐가 무려 3억 6천만 장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액면가 금액으로는요 2조 8천억 원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 낱장으로 길게 이어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만원권 또 천원권이었는데요. 훼손된 지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다 라고 하면 전액 교환받을 수 있고요.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불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죠. 그렇다면 1,000원 지폐에는 어떤 인물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을까요? 1,000원권에 누가 새겨져 있을까요? 요즘에 1,000원짜리를 상대적으로 잘 안 쓰시기도 하죠. 지폐를 많이 안 들여다보시기도 해서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글자 정답, 네 글자 정답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라고 5152님이 율곡 0154님이 이에 이거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5,000원권하고 1,000원권이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어젯밤에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것과 함께 국내외 증시, 환율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 비계 삼겹살, 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삼겹살 종류를 세분화한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는요? 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끝났고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에 협상을 재개할 건데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 불편 겪고 있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밤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나왔잖아요. 네. 얼마 정도 나왔나요? 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년 전보다 2.7% 상승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빼고 본 이 근원 CPI를 보면요. 인플레 완화 기조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났고요. 1년 전보다 2.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 시장의 냉각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물가 지수가 조금 인플레가 완화되는 것보다도 연준이 당분간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표는 좋은데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좀 하락했어요. 네,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8%, S&P 500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0.19% 그리고 나스닥이 0.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JP모건 같은 주요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 전체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투자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악재로 꼽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지금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었던 것 같은데 1년간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20-30% 받는 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조금 타격들이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그게 좀 현실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약보합 정도에 있는데 네. 오늘 만약에 약세로 끝나면 올해 들어서 처음 조정받는 날이 되겠네요. 네, 올해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계속 올랐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어제까지 이어가면서 굉장히 활기를 띄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 빅2가 지금 1% 안팎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도 보였지만은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번에 CES에서 저도 직접 보고 왔는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발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CES 전반에 피지컬 AI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도 현대차가 특히나 주목을 받고 그 앞에만 정말 장사진이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어떤 현대차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졌고요. 그게 지금 현대차 그룹주 전반의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군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 CES에서 정말 로봇 기업들 수십 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 계열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죠. 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는 거 대단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3.5원 오른 1,477.2원으로 지금 개장을 했고요. 지금도 좀 더 올라간 78원 아까 79원까지 갔고 1,470원 넘어서면서 작년 말에 금융당국이 아주 강하게 개입 들어왔고 실물 개입도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인다 싶으면은 이걸 지금 바로 또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가 좀 붙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지금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이걸 자체를 사실 좀 기대를 조금 좀 완화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겠습니다만 서학기민들 사이에서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자금을 동원을 해서 환율이 낮아졌을 때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또 비아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들까지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번 달러를 안 들여오는 경우가 있고 심하게 말하면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런 시간차나 어떤 지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달러를 계속 유보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관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대금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빼돌리는 어떤 불법 외환 거래를 잡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수출입 대금에 지금
뭐 수령 시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기업이 조정을 하거나 뭐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서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지금 1,138개 기업입니다.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서 실제 지급 수령한 무역 대금 간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 곳들이 포함이 됐고요. 네. 대기업이 62곳 그리고 중견 기업이 424곳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출입 실적 그리고 금융거래 자료 등을 추가로 분석을 해서요. 불법 외환 거래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세관 신고 금액 그리고 은행 지급액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외환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서든 국내로 달러를 들여와라. 어떻게 네. 보면 관세청까지 이제 기업 압박에 나섰다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들어볼게요. 홈플러스 때문이죠.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마이클 병주 김 구속영장 청구됐었는데 밤사이 기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한 13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역대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지금 김 회장이 받고 있는데요. 네. 신문에서 검찰은 이 PPT 500쪽 분량을 준비해서 약 3시간 동안 혐의를 설명했고 김병주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은 1,500쪽 분량으로 약 8시간에 걸쳐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아무튼 이 김 회장뿐만 아니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또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 재무 책임자도 같은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그럴 우려보다는 따라서 구속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또 구속할 정도의 혐의도 소명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14시간 가까이 다툴 정도면 뭐가 그렇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사기 혐의가 성립하느냐인데 네. 검찰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K가 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거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을 산 투자들이 손실을 봤거든요. 네. MBK는 고의로 이런 걸 사실을 숨긴 사실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회계 처리의 고의성인데요. 이 회계 처리, 홈플러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는 빚에 가까운 돈을 자본처럼 처리해가지고 재무 상태를 좋아 보이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홈플러스가 또 지난해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걸 재평가하면서 가치를 부풀렸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분식회계라는 거죠.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물품 대급을 주기 위해서 빌린 돈 2,500억 원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한 혐의 그리고 1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대출을 받으면서 이때 조기 상환 특약을 체결했는데 관련해서 신용평가사에 알려주지 않은 이런 업무방해 혐의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까지. 사실 이제 MBK 하면은 동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이렇게 꼽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자산으로도 한때는 삼성 이재용 회장 넘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투자업계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MBK라는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이 MBK가 그동안 선보인 펀드에 출자를 해온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MBK가 이로 인해서 어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게 확정이 되면요. 큰 손인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투자자들이 MBK 펀드에 대한 출자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만 MBK에 투자해온 게 아니라 글로벌 기관도 많이 있는데요. 북미라든가 유럽, 중동 이쪽의 큰 손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백상경 기자랑 우리 시황 이야기할 때 오늘 좀 약보합으로 출발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9시 15분에 살짝 4,700선을 터치했네요. 코스피가. 강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중에 삼겹살이 이제 세분화됩니까? 이거 한우처럼 어떻게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게 삼겹살 그 차돌박이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지방 함량이 좀 많은 부위 요거를 이제 그냥 일반 삼겹살이 아니라 차돌박이처럼 이름을 새롭게 붙이겠다라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삼겹살도 사실은 네. 고기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기름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좀 상품군으로 만들면은 조금 사람들의 인식도 뭐 좀 바뀔 수 있고 피해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네네네. 것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인데요. 농식품부가 어제 이 관련해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말씀드린 삼겹살입니다. 그 지방 함량에 따라서 크게 삼겹살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방이 가장 많은 흉추 12번에서 14번에서 나온 삼겹살은 이제 앞으로 돈차돌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래서 돼지고기, 차돌박이 이렇게 해서 돈차돌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요게 지방이 가장 많은 거예요? 네, 가장 많은 것들이고요. 이제 굉장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사이에 고기가 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돈차돌. 네, 돈차돌 그리고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겹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흉추 5번에서 11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삼겹살 중에서 앞삼겹이라고 부르고요. 지방이 좀 함량이 낮은 요추 뭐 1번에서 6번에 있는 이 삼겹살들은 뒷삼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적정한 지방량이나 저지방 같은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방이 이제 아예 이제 많은 것들을 즐기는 분들을 잘 공략을 하면 이게 차돌박이처럼 뭐 새로운 기호를 충족하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농식품부의 좀 기대감들입니다. 꼭 지방이 너무 많다, 비계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선호도에 그 따라서 네, 맞습니다. 이게 돈차돌, 앞삼겹, 뒷삼겹. 네, 이렇게 앞으로 세분화가 돼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1등급, 원 플러스 등급의 삼겹살 지방 비율 기준도 조금 타이트하게 좁혔습니다. 이런 그 규정 바꾸는 것들과 함께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지방 비율이 22에서 42%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원 플러스 등급 삼겹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25%에서 40% 사이 이렇게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부 분류 표기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판매자가 즉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맡겨놨는데요. 결국은 표기를 안 하게 되면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네. 이 비계 삼겹살 여전히 뭐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또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상품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네네. 파는 사람들이 알아서 사실 그런 것들을 뭐 좀 세일즈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활성화가 되면은 그렇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이제 보장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지방, 비계가 제일 많은 게 돈차돌, 네. 중간이 앞삼겹, 지방이 가장 적은 삼겹살이 뒷삼겹. 네. 이거 외워야겠네요. 잘못 사시면 지금은 낯설지만. 네, 잘못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괜히 아는 척했다가 돈차돌 주세요. 이거 이렇게 비계가 많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달걀도 등급이 바뀌어요? 네, 지금은 이제 판정 등급인데요. 이제 등급 판정 표시가 판정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걀 크기 규격은 또 이제 왕란, 특란, 대란, 소란, 중란, 소란 이렇게 5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등급을 조금 세분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 플러스 1, 2 등급, 2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등급으로 세분화를 하기로 했고요. 네. 크기 규격은 표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도 5가지 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그 크기 규격이 나눠져 있는데 예. 이걸 2X 라지, X 라지, 라지, 미들, 뭐 스몰 이렇게 옷 옷처럼? 사이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표기를 조금 바꾼다는 건데요. 이게 왕, 특, 대 여기가 좀 구분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왕이 큰 건지 특이 큰 건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제 대보다는 큰 것 같은데 예. 왕이냐 특이냐 이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란, 달걀 2X 라지. 네, 달걀 네. 2X라지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 세분화에 대해서 이제 뭐 소비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크기 규격 표시를 이렇게 영어로 바꿔 놓으면은 사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지 그럴 수도 않겠느냐, 있겠네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평가들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또 이미 옷 사이즈에서 이게 대중화된 표기이다 보니까 네. 적응을 좀 해야죠.
그리고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거 서울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네. 지금 불편 겪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오늘이 이틀째죠. 맞습니다. 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또 열어서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노동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중지하는 회의입니다. 사용자 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런데 노동조합 측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지방 시내버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계속 우리 안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버스조합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정도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는데요. 노동조합 측은 이 안을 거절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노사 갈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는 한쪽은 덜 주려고 하고 한쪽은 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상여금에 대한 이 통상임금 여부 이것도 좀 간극이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안은 버스 조합이 제안을 한 거고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 지급 이건 나중에 논의하고 우선은 3%를 인상하자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출근길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뭐 대안은 없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 지하철에 사람이 많더라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00대 중에서 500대만 운행이 됐고요. 또 400개 노선 중에서 130개 정도만 운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버스가 사실상 마비가 된 거라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하철도 타기가 힘든 상황에서 택시 잡기 정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택시 배차 서비스가 마비가 돼가지고 택시가 안 잡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떠들고 있다 이런 경험담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대체적인 교통수단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택시도 안 잡기가 힘들고 이런 대중교통 문제가 지금 크게 터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타다 같은 혁신적이고도 다양한 그런 운송 서비스를 애초부터 먼저 받아들였으면 불편이 아마 줄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잔인한 이야기인데 노동자 측에서 이제 파워라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셔틀이나 이런 무인화 모빌리티 이런 것도 좀 속도를 앞당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필요성도 더 네. 대두가 되겠네요. 하여튼 파업이 좀 원만하게 그 결정이 잘 돼서 빨리 좀 파업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이, 5,000원권에는 율곡이 선생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1,000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요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일단 지난해 3억 6천만 장이 넘는 지폐가 훼손 혹은 오염으로 폐기됐습니다. 액면가 액수로는 2조 8천억 원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지폐를 쓰는 일이 예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소중하게 다뤄야죠. 이거 하나하나가 또 만드는데도 돈이 드는 거니까요. 참고로 남은 면적에 따라서 전액 또는 절반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 텐데요. 1,000원권에 인쇄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누구일까요? 아까 1373님이 율곡이와 더불어서 토론 문화를 꽃피운 분이죠. 대화하고 타협이 중요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답도 참 많습니다. 6858님 신사임당, 6081님 신사임당 아들 그리고
최수연님, 남편은 율곡 2라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싸우시면 안 되고요. 정말 헷갈립니다. 이 유림님도 5,000원권 율곡 2와 헷갈려요. 황, 천 이렇게 암기하면 쉬워요라고 강력한 힌트 주셨네요. 황교무님은 요즘 1,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이젠 떡볶이도 1,000원 주고 사 먹기 힘들어요. 기본 3,000원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518님은 정답 맞춰주셨고 저랑 좀 닮았다고 너무 많이 들어서요. 크크크크. 한때 그 소지섭 씨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소지섭 씨랑 이 선생님. 그래 1518님은 잘생기신 겁니다. 자, 정답 4글자 뭐 2글자 이름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내일부터요 설 명절 기차표 예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표 구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 노하우까지도 한번 배워볼까요? 박대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고향에 기차 타고 가세요? 네, 제가 고향에 기차 타고 다닌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그럼 매번 티켓팅을 성공을 하셨어요? 이제 매번 성공을 사실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사실 아침에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든 또 가게 되더라고요.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때쯤이면 취소표가 나오겠다 이런 감이 오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KTX 같은 경우에 예약 대기를 걸어놓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기가 과연 될까 많이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명절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되면은 거의 한 90% 정도는 표를 나중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약 대기라도 걸어두시기 역시 바랍니다. 박대기 기자한테는 대기를 배워야 됩니다. 예약 대기를. 그 31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일단 그 명절 기차표 예매는요. 평상시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표가 풀리는데 네. 이 명절 예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2월 13일 금요일부터 18일 이제 연휴 마지막 날까지는 딱 정해진 날짜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일하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65살 이상 고령자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라든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우선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월, 화, 수 이렇게 사흘간 예매가 되게 되는데 네. 월요일에는 호남 전라선 19일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경전선, 중부내륙선, 영동선을 예매를 하게 되고요. 수요가 많은 경부선에는 21일 날 수요일 날 예매를 하게 됩니다.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전화 예매도 가능한데 명절 예매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1544-8545 1544-8545번으로 거시면 예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네. 예전에는 현장 방문해서 막 오픈런이라고도 하는데 줄 서 있고 이런 거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밤새 가지고 이걸 이제 미리 창고에 열릴 때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미리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막 서울역에서 줄 서 있고. 예,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 예전으로 가면은 뭐 압사 사고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걸 좀 늘려봤고요. 제가 기억하는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좀 팁으로 이 서울역에 가지 말고 좀 한간 노량진역 이런 데 가면은 좀 이제 표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여행사에서 표를 판매한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 조용한 한강 곳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가가지고 표를 예매하는 게 좀 팁이긴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앱이 가장 편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모바일로. 네. 또 표를 일단 첫 번째 못 구했으면 취소표 기다리는 거 아까 그 예약 대기도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거 잘 잡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출발 하루 이틀 전에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가시면은 표가 몇 장 떠 있습니다. 이제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 취소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출발 당일. 아니고 출발 당일은 당연히 많고 그런데 이제 출발 하루 이틀 전부터 그런 표들이 아침 시간에 많이 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요. 왜 낮에는 없냐면은 이제 전날 취소된 표가 새벽 3시쯤에 보통 풀린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 3시에는 깨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새벽 3시까지 기다려서 표를 구하시는 분도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 가지고 창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밤새 취소된 표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를
며칠 전부터 사시면 되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풀리는 건 출발 당일날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날까지 예약을 취소해야지 좀 그나마 수요 수료가 낮기 때문에 전날 밤 취소하신 분들 표가 뜨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표를 구하시거나 새벽 3시에 표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출발 3시간 전부터 또 취소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 출발 3시간 부터 이제 표를 또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약 대기를 걸어놓으면 이제 문자로 결제하라는 안내 문자가 오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놓치지 말고 문자가 오면 들여다보시다가 결제를 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광고 문자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가 예. 대기 걸어놨는데 그래요. 그럼 박대기 기자만의 예매 꿀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좀 예매 좀 많이 하셨던 분들도 모르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 그 예매창에 들어가 보면은 뭐 전체가 좌석이면 제일 좋겠는데 이제 전체 좌석이 아니라 입석 플러스 좌석 예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간다면 대전까지는 서서 가고 대전부터 앉아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가 뜨게 되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 힘들거든요. 1시간씩 서가고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입석 좌석 일단 예매를 하신 다음에 네. 예매한 다음 화면에 보면은 쭉 밑에 설명 같은 게 떠요. 네네. 그 중간에 보면은 중간 연결역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예, 중간 연결역 변경. 그래서 어려워서 보통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클릭하시면은 이 좌석 연결석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까지 입석이라고 그러면 이 중간 연결역을 대전이 아니라 대구라든지 뭐 다른 데로 동대구라든지 딴 데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네. 이게 좌석이 두 개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입석이 아니라 좌석 플러스 좌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전까지는 입석이었지만 네. 대구까지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이 있고 예. 대구에서 일어나서 다른 칸 가서 부산까지 앉아서 갈 수 있는 그 좌석이 또 있고 예. 이런 식으로요. 좌석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앉아갈 수 있는 좌석이 뜨는 거죠.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예, 그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서 그걸 꼭 넘기지 마시고 이 중간 연결역 변경을 하시면은 입석 플러스 좌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앉아가실 수 있는 그 좌석이 뜬다. 그러게 이게 말이 중간 연결력 변경이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사실 생각하게 되네. 예, 아는 분만 이제 앉아가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괜찮은 방법이고요. 야.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최후의 수단인데 기차역으로 가서 지금 출발하는 기차를 계속해서 이제 취소표를 찾는 겁니다. 예, 직전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출발 10분 전이 되면 그런 취소표들이 뜨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표를 바로 이제 앱을 돌리다가 예약을 해서 타는 방법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보통 2장은 안 뜨고 1장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이 각각 따로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방법을 통하면은 어쨌든 네.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제 30년간의 경험입니다. 일단 떨어져 않더라도 네, 가족들이 그럴 수밖에 같이 없습니다. 내려가긴 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요즘에는 KTX가 많이 매진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보통 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매진이라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이 나오고요. 저도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1억 1천만 명 정도 이용했는데 예. 작년에는 1억 1,600만 명으로 이제 1년 만에 600만 명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5%가 더 증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갈수록 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거의 남는 표가 없는 지경으로 이제 많이 혼잡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노선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지방의 혁신 도시라든지 행정수도가 생기면서 좀 약간 주말 부부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주말이나 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문제고요. 사실 외국인 여행객도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예전에는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는 국내 예매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여행객들 편의를 위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KTX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예매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KTX 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많이 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서울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까지 같이 네. 또 관광을 다니면 또 좋은 거고요. 근데 어렵게 표를 구했는데 막상 기차 타보면은 빈 좌석들이 꽤 보여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건 좀 중복해서 예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거의 안 내거든요. 네네. 400원 정도 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으로 예매해두고 꼭 안 탈 거라도 혹시 타게 될 수 있으니까 대량으로 예매해뒀다가
12시에 갈지 1시에 갈지 2시에 갈지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회의 때문에 예. 애매해지는데 그러면 3개를 다 해놨다가 예. 시간을 맞춰 2개는 뭐 취소 이럴 수도 예, 있으니까. 3시간 전에 이제 알람 맞춰놓고 다 취소하는 그런 물론 이제 알람 못 보면은 이제 나중에 더 수수료를 내는 그런 그렇죠, 식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3시간 전까지는 표가 안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들여다보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전 국민적인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KTX 요금 자체를 높일 수가 없다면은 이 취소 취소 수수료. 제도라 좀 바꿔서 수수료를 좀 높인다든지 개인이 예매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좁힌다든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취소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좀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코레일하고 SR에 따르면 당일 취소율이 한 11에서 12% 정도라는데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높아 보이고 특히 이제 며칠 전부터 취소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일에 거의 10명 중에 1명 네. 이상이 취소한다는 거면 8명 너무 중에 크네요. 1명 정도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요. 훨씬 이게 전날 취소까지 포함한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취소 수수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안표 문제도 요즘에도 끊이지 않잖아요. 네, 이게 뭐 예전처럼 대놓고 이제 1대1로 접촉해서 안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 대량으로 예매를 한다든지 빈자리가 뜨면 바로 예약한다, 가로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다시 다른 온라인 방법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업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SR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크로를 써서 승차권 구매하는 IP 주소를 차단하는 것이 지난해 24,000건이나 된다고 그러고요. 와. 뭐 코레일은 하루에 16,000건 정도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적발된 게 이 정도면은 적발 안 된 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취소표 예매를 대행하는 사설 업체가 지금 공공연히 이제 상황 그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법 위반이거든요. 이 표를 그렇죠. 사서 그럼요. 웃돈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또 엄연히 범죄인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근본적인 대책은 취소 수수료를 높이고 뭐 이런 업자들이에 대해서 좀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표도 없는데 일단 타자. 이렇게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표 많이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안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승객들 불편도 많고 그런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제 SR 같은 경우에는 적발 건수가 80만 건이다. 네. 특히 2021년에는 5만 7천 건이었는데 3년 만에 24만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단속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소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증편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열량으로 편성된 경우도 많은데 20량으로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좀 타임 테이블 스케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그렇게 증편한다라거나 뭐 기차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 없습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병목 구간이 있다는 건데요. 예. 제일 큰 병목이 평택하고 오송 구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예를 들어 경부선뿐만 아니라 호남선이라든지 이용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계속 이 열차 가고 저 열차 가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왕복 4차선으로 바꿔야 된다. 4차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 고속도로처럼 더 넓혀야 돼요. 그런데 이제 2028년 돼야지 공사가 완공될 전망이고 이것도 빨라야 2028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한 2년 이상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현재 선로에서 최대한 좀 최적화를 시키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부터인가요? KTX가 이제 수서역에도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럼 좀 사정이 나아질까요? 어때요? 예,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서울역에서 KTX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다고 그러고 하루에 최대 16,000석 정도 증량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뭐 KTX하고 SR 합병만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 증편회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 때 특히 2020년, 2021년 이때 전국적으로 여행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차량 발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병목 구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게 뭐 인구도 준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이 막았었는데 좀 돌이켜 보면 상당히 좀 잘못된 판단이었고요.
또 열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적인 그런 운송수단입니다. 자동차로 개별적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KTX 한 대가 가게 되면 1,000명 정도 운송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각각 따로 운전을 했다면은 뭐 1,000대가 움직였을 텐데 훨씬 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고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식으로 친환경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가 이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 친환경적인 그런 운송수단이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그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안진수님이 탑승할 때 검표를 안 해서 무임승차가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게 선진국형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불법으로 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일단 닫아놓고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료로 유상으로 돈을 내고 정직하게 탈 거야라는 생각으로 모두에게 열어주고 그중에 한두 명을 이렇게 케이스로 검사를 하는 거죠. 이 방향은 맞는데 또 부작용은 또 그 중간중간 생길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리고 또 검표하시는 분들이 승무원들이 그 실제로 어느 좌석이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그렇죠. 예. 그 갖고 있는 단말기에 이게 예. 뜬다면서요. 예, 그렇기 저 때문에 좌석에 지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 앉아 있지 이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티켓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면서 네. KTX 잘 또 표를 잘 예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조지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지하철 증편 등 대책에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칼로리 제로, 수수료 제로 이런 말 붙으면은 그래도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에도 좋고 돈도 아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식을 뒤집어서 역발상 경제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로 좋아하세요? 제로 콜라 많이 드세요? 전에는 먹었는데 안 먹어요. 왜요? 이제 제로가 실제 약간 뭐 좋다 나쁘다 논쟁도 있고 뭐 그래서 오늘 한번 거기를 들여다볼게요. 일단 제로라는 표현이 붙으면 콜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소주도 그랬고 판매량이 확실히 는다면서요. 그렇죠. 제로라는 게 사실 많이 붙잖아요. 왜냐면 뭐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뭐 제로 수수료, 사람이 없는 무인화까지 해서 한문으로는 없을 무, 공짜라는 말인데 근데 진짜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로나 무인화가 사실 공짜처럼 보이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비용이 없어진 것보다는 보이는 양태가 바뀌거나 지불 방식이 바뀌거나 심지어 누가 내는지만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소비자들은 제로를 선호하잖아요. 기업들도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로라는 단어를 딱 두는 순간 기분 좋잖아요. 무료, 영원. 딱 이러면 이득처럼 느껴지고 기업도 소비자가 그런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서 거의 마법의 단어처럼 요즘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가 요즘에 건강, 다이어트, 혈당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로 칼로리나 당제로 음료를 먹으면 죄책감이 덜하고 나는 왠지 스마트한 느낌이 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리서치가 제로 음료의 인기 및 표기 기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제로 음료의 인지도는 97%로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칼로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비율도 약 60%였고요. 그리고 제로 음료를 자발적으로 구매한 사람들 중에 70%는 체중 및 질병 관리 등의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반면 맛이 기존 제품보다 비슷하거나 더 나아서 제로 음료를
산다는 사람은 2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부분 칼로리나 당류가 낮기 때문에 더 사는 거죠. 그러다 맛보다는 그렇죠. 사실 맛은 그렇게 큰 썩 차이는 없지만 그렇죠. 썩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재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무료 배송, 공짜 체험, 뭐 수수료 영원처럼 이게 혜택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둘째는 프리미엄처럼 보이는 거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미지, 건강한 선택, 뭐 이런 식으로요. 건강을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햄버거를 안 먹으면 되는데 확실히 콜라도 안 마시면 되는데. 햄버거 큰 걸로 먹고 콜라는 제로로. 항상 그러는데. 그러면 또 나를 좀 챙기는 느낌은 그쵸. 나고. 스마트해 보이고. 그 느낌을 위해서인데 이게 사실 또 스몬 비용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제로 붙은 게 더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제로라는 게 덜 들어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덜 들어가면 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비싸고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가 이제 무지방 우유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로라고 하면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생산 설비나 대체 원재료 등에서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비용을 더 높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 약간 좀 제로라고 해서 먹었는데 포만감도 적고 맛도 적다 보니까 또 제로 음료나 제로 식품에 대해서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네. 제로 제품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 유형 제품 간에도 가장 저렴한 제품 대비 비싼 제품 4배가량 비쌌대요. 그러니까 같은 제로 음료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생기고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 고름이 또 나눠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제로가 공짜는 아니다. 그리고 왜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을 빼는 공정이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공정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가 좀 더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융권에서도 제로 수수료 무슨 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런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공짜일까요? 사실 금융 제로 수수료는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는 혜택이 분명히 있죠. 효과도 있고. 네. 근데 완전 공짜 거래가 아닌 경우가 꽤 있고요. 뭐 거래 수수료는 없지만 뭐 재비용을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그 제 생각에는 영원이라고 해도 비용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비용 항목이 바뀐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우리의 행동 변화인데요. 수수료가 0원이면 한 번 더 사고 팔까? 어차피 0원인데 이래서 매매가 잦아들고 잦아들다 보면은 수수료 비용은 없지만 거래가 늘면서 다른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팔고 오를 것 같으면 뭐 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이유로 각 개인의 손해나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팔았다, 샀다 이러면은 그렇죠. 오래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개인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하니까 쉽게 더 사고 팔고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유관기관 수수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거래세도 나간다는 거. 그렇죠. 또 그 무인 매장 여기는 인건비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은 비용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사실 이제 키오스크나 무이나 하면은 기업이나 입장에서는 운영을 단순하고 인건비보다 줄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절감 효과를 가격이나 서비스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다들 그렇지만 전에는 푸드코트나 패스트푸드점 좀 더 그런데 요즘 일반 식당들 보통 키오스크로 누르고 내가 물도 갖다 먹고 음식도 내가 받아오고 내가 자리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내가 직원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전에는 이제 매장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소비자 이제 기본 업무처럼 내가 잠시 이제 식당 직원이 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무인화가 되다 보면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11월에 키오스크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최근 1년간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네. 응답자의 약 47%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잘못 눌러서. 그렇죠. 사용자 절반 가까이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요즘에 커피 이름도 어려워요. 너무 길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저도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네. 키오스크 서 있는데 뒤에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문이 늦었죠. 뒷사람 눈치가 보이는 것이 53%로 가장 높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남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착하니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안 맞아요. 걸어 올라가고 있으면 굉장히 좀 미안하고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안 그래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눈치 보니까 그때부터 막 누르다 보니까 실수하고 막 잘못 눌렀는데 뒤로 돌아가면 왠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미안하니까 또 이러고 이러면서 실수가 늘어나는 거죠. 전원경 교수님도 실수한 적 있으세요? 엄청 키오스크? 많죠. 아 그래요? 그러게. 근데 그 실수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주문을 받아준 직원은 없었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소비자 책임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이 조사에 의하면
외식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문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서 다른 상품을 받는 거죠. 한 94%를 가장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누르다 보면 딴 거를 눌렀는데 뒤돌아가려고 뒤에 줄이 있고 뭐 이미 계산을 해버렸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계산하고 나면은 가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열심히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저 여기요 하기도 되게 민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겨우겨우 말을 했는데 손님 죄송한데 이미 계산하셔가지고 힘든데요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내 잘못인데 벌써 이거 뭐 조리 들어갔어요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빨리 적응을 하고 때로는 직원들에게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수단도 좀 여지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제는 AI 또 로봇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 제로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 부분인데 실제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챗봇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사람이 안 받고 챗봇으로 많이 하는데 챗봇 써보시면 알겠지만 좀만 어려운 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챗봇이 나를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챗봇을 상담해 주는 것 같아 가끔가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사 또 연결하려면 또 거의 뭐 시간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제일 많이 누르는 게 0번이죠. 상담원 그렇죠. 연결. 예. 기다렸다 연관 누르죠. 그래서 사실은 검수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거 관련돼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손이 더 많이 쓰고요. 그럼 우리는 일단 제로가 유행이고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로가 실질적으로는 공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왠지 대면 서비스를 받으면 대우받는 것 같고 왠지 프리미엄 같고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은 대면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시대, 로봇 시대, 챗봇 시대에 사람과 대면에서 상담받으시려면 아니면 사람에게 직접 주문하시려면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상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제로가 실제 제로인지 이것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잠깐 볼까요? 4,713.8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4,700선 터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상 최고치까지 오늘도 21포인트 0.45% 오른 4,713까지 코스피는 내달리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조금 주춤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중후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3% 가까운 상승세 이어지고 있네요. 돈이 과연 어디로 몰릴까요? 2026년 한 해에는 과연 투자 시장은 어디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2부 미래 생활사전 시간 기다리시면요. 거기에서 큰 흐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